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가난뱅이 선비 하나가 말이죠. 거짓말 하나로 벼슬아치까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것도 어마디엄한 조선시대의 말입니다. 이 양반 과거 시험엔 번번이 떨어지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신세였는데요. 어느 날 대담한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왕족이라 사칭하고 암행어사라 속이고 온갖 거짓말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데요. 과연 이 선비의 뻔뻔한 속임수는 언제까지 통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조선 최고의 사기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충청도 어느 고을에 김득제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거든요. 이 양반 나이는 35이 넘었는데도 과거 급제는커녕 변변한 벼슬 하나 없이 쪼들리는 신세였습니다. 집안이라는 게 원래는 제법 괜찮은 양반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덕에는 현감도 지내시고 그랬는데 아버지 때에 와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죠. 그러다 김득제 본인은 아예 쫄딱 망해서 하루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양반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의관을 단정히 하고 공자 맹자 이야기를 줄줄 읊어대며 선비 노릇을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늘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아이고, 이 양반 참 딱한 신세더라고요. 초가 삼간도 아니고 반칸짜리 헛간 같은 곳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았는데 겨울에는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여름에는 빗물이 주룩주룩 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벽은 온통 금이 가 있고 지붕의 이영은 반쯤 날아가 버려서 밤하늘의 별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김득제에게는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마누라가 참 오죽했겠습니까? 젊어서 시집 올 때만 해도 양반댁 며느리라고 좋아했건만 이제는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는 소리만 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여보, 오늘은 뭘 좀 구해오셨어요? 아내가 조심스레 묻는 소리에 김득제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빈손으로 돌아온 겁니다. 미안하오.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김득제가 말끝을 흐리자 아내는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루 밑에 숨겨뒀던 보리쌀 한 줌을 꺼내더니 물에 불려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김득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한때는 과거 공부에만 매진하면 언젠가는 급제하여 출세할 줄 알았건만 벌써 15번째 낙방이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공부할 기력도 없어서 과거 보러 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죠. 아내의 여윈 뒷모습을 보며 김득제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소.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곤 너덜너덜한 유생복 한 벌과 낡아 빠진 갓 하나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득제가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갑자기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비켜라! 비켜라! 하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길가로 몰려서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했죠. 김득제도 얼른 길가로 비켜섰습니다. 이윽고 말을 탄 관리들이 위풍당당하게 지나가고 그 뒤를 따라 커다란 가마가 유유히 움직여갔습니다. 가마 안에는 비단 도포를 입은 고관대작이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부채를 들고 여유롭게 흔들고 있더군요. 가마 주변으로는 수십 명의 아전과 노비들이 따라붙어 호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이 얼마나 화려하던지 보는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김득제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양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어째서 저렇게 차이가 날까? 저 사람은 비단옷에 산의 진미를 먹고 나는 누더기에 보리죽도 못 먹으니. 그때였습니다. 김득제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저것도 다 사람이 만든 죄도 아니겠소?
벼슬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주는 거고 양반이라는 것도 사람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소? 김득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만약 내가 저런 고관대작의 친척이라고 속인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왕족의 후손이라고 거짓을 꾸민다면,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김득재는 이미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판인데 한번 크게 도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득재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게 묘책이 하나 생겼어. 무슨 묘책이요? 아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내가 왕족 행세를 해볼까 하오. 뭐라고요? 여보, 정신 차리시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아내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득재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 김씨 가문도 따지고 보면 양반 가문 아니오? 족보를 좀 손본다면 왕가와 연결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겠소? 김득재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낡은 족보를 꺼내서 이리저리 뜯어고치기 시작했죠. 여기에 몇 글자 보태고 저기에 몇 줄 덧붙이고 하다 보니 그럴듯한 가짜 족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족보에 따르면 김득재는 태종대왕의 먼 후손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누가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왕족이 워낙 많고 방계도 복잡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다음으로 김득재는 겉모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는 왕족 행세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새 옷을 맞출 돈도 갓을 새로 살 돈도 없었죠. 김득재는 고민 끝에 마을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이 족보를 보시오. 나는 왕족의 후손이라오. 전당포 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왕족이라고요? 그럼 어째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소? 집안이 몰락하여 잠시 곤궁한 처지에 있을 뿐이요. 곧 한양으로 올라가 왕실에 인사를 드리고 벼슬을 받을 것이니 그때 후하게 갚을 터이니 당장 은자 몇 냥만 구워주시오. 전당포 주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김득재의 말솜씨가 워낙 좋아서 자꾸 듣다 보니 정말 왕족 같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자 3냥만 구워드리겠소. 대신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족보는 내 것이 되오. 걱정 마시오. 석 달이면 충분하오. 김득재는 은자 3냥을 손에 쥐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돈이면 제법 괜찮은 옷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김득재는 곧장 포목상으로 달려가서 비단 옷감을 골랐습니다. 진짜 최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는 제법 괜찮은 비단이었죠. 그리고 재봉사를 불러 도포 한 벌과 중치막 한 벌을 급히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더 주면 사흘 안에 해드리겠소. 재봉사의 말에 김득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새 갓과 버선, 신발을 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돈을 써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김득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곧 우리 인생이 바뀔 거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오. 사흘 후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김득재가 새 도포를 입고 갓을 쓰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품이 있는 양반으로 보이더군요. 오호, 이거 괜찮은데. 김득재는 흐뭇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실제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었죠. 김득재는 먼저 이웃 고을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는 이미 다들 그를 가난뱅이 선비로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김득재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집을 비울 것이요.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반드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소.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여보, 부디 조심하시고. 무리하지는 마시오. 알았소. 그럼 다녀오겠소. 김득재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집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손에는 접었다 펼 수 있는 부채를 들었죠. 완전히 양반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김득재가 도착한 곳은 청주 근처의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김득재는 고을에서 제일 큰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 방 하나 내주시게. 예, 나리. 이리 오십시오. 주모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김득재를 맞이했습니다. 새 옷을 입으니 대접이 확 달라지더군요. 김득재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이로구나. 방에 들어간 김득재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한양에서 내려오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 이번에 왕실 어른께서 병환이 나셔서 급히 문안을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네. 주모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습니다. 김득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허, 그나저나 이 고을 원님은 어떤 분인가? 혹시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네. 저희 원님은 청렴하시고 백성을 아끼시는 훌륭한 분이시옵니다. 주모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득재는 일부러 주막 마당에 나와서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부채를 펼쳐들고 이리저리 거닐며 시 한 수를 은조렸습니다.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른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김득재를 구경했습니다. 저 양반 누구신가? 품격이 예사롭지 않네. 옷차림을 보아하니 한양에서 오신 귀한 분 같은데.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김득재의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김득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돼. 그때 주모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옵니까? 허허, 과인의 이름이라. 김득재라고 하네. 본관은 안동 김씨이고 태종대왕의 후손이라네. 예, 태종대왕의 후손이라고요? 주모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 놀라는 기색이었죠. 조용히 하게. 과인이 미천한 몸으로 이곳에 온 것은 세상 물정을 살피기 위함이니 함부로 소문내지 말게. 김득재가 엄숙하게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문은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 왕족이 내려왔다는 소식이 온 고을에 퍼진 겁니다. 고을 원님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죠. 뭐라고? 왕족이 우리 고을에 계시다고? 예, 원님. 주막에 머물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전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원님은 급히 준비를 하여 주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족을 소홀히 대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주막에 도착한 원님은 김득재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인 이 고을을 맡고 있는 군수 박진사라고 하옵니다. 왕족 어르신께서 이런 누추한 곳에 계신다니 황공하옵니다. 김득재는 속으로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의젓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원님께서 친히 오시다니 과인이 도리어 송구스럽네. 과인은 그저 세상 구경 삼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중일 뿐이네. 그래도 어찌 이런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부디 소인의 관하로 옮기시어 편히 쉬어 가십시오. 원님이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김득재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다면 며칠 신세를 지도록 하지요. 김득재는 그렇게 관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 산해진미를 대접했습니다. 김득재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귀한 음식들을 배불리 먹으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양반의 삶이로구나. 저녁 식사 후 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왕족 어르신 혹시 이번에 이곳에 오신 특별한 연유라도 있으신지요? 김득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은근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상감마마께서 밀지를 내리셨다네. 각 고을의 목민관들이 제대로 백성을 돌보고 있는지 살피라는 어명이었지. 예. 그렇다면. 원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 겁니다. 김득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원님께서는 청렴하시고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걱정할 것은 없네. 다만요? 다만 다른 고을 중에는 탐욕스러운 원님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렸다네. 그런 곳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네 그려. 원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이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으로 이틀 거리에 있는 고을의 원님이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오호 그런가? 김득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그곳을 한번 살펴봐야겠군. 원님 혹시 그리로 가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있겠는가? 예, 당연히 준비해 드려야지요. 말과 노자돈 그리고 수행할 아전 몇 명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님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득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야, 이거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걸? 이대로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어. 며칠 후 김득재는 원님이 준비해준 말을 타고 다음 고을로 향했습니다. 아전 2명이 호위를 하며 따라왔고 보따리에는 노자돈이 가득 들어 있었죠. 게다가 원님이 준 추천서까지 있었으니 금상첨화였습니다. 길을 가면서 김득재는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거짓말 하나로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동쪽 고을에 도착한 김득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왕족이라고 밝히고 들어갔죠. 그 고을의 원님은 정말로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여 자기 배만 불리는 자였거든요. 하지만 김득재가 왕족이라고 하자 겁부터 먹고 들어갔습니다. 소인 이곳을 다스리는 최판서라고 하옵니다. 왕족 어르신을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그래. 짐이 듣기로는 그대가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김득재가 위엄있게 물었습니다. 예. 소인은 항상 백성들을 자식처럼 아끼며 다스리고 있사옵니다. 최판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김득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일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 예. 예. 알겠사옵니다. 최판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음 날 김득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백성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김득재가 부드럽게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원님께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어 가십니다. 작년에도 흉년이었는데 세금을 2배로 걷어가셨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원님 댁만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백성들의 하소연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김득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이제 저 탐욕스러운 원님을 혼쭐을 내줄 차례야. 관하로 돌아온 김득재는 최판서를 불러 세웠습니다. 최판서, 그대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짐이 똑똑히 들었네. 그게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혼자만 배를 불리다니. 이것이 목민관이 할 일인가? 김득재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최판서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르신.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짐이 상감마마께 이 사실을 아뢰어야겠네. 그대는 파직을 당할 것이야. 안 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최판서는 온몸을 떨며 애원했습니다. 자신이 파직당하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소인이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득재는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백성들에게 갚을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 중 절반을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게. 그리고 김득재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짐에게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짐이 이 일을 상간마맞게 아뢰지 않으려면 말일세. 최판서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은자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100냥? 허허, 그대의 목숨값이 고작 그 정도인가? 그럼 200냥, 300냥을 내놓게.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세금의 절반을 돌려주고. 최판서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득재는 은자 300냥이 가득 든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김득재는 그 고을을 떠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세금을 돌려받아 기뻐했고 자신은 큰 돈을 손에 쥐었으니 일석이조였죠. 이 방법이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어. 김득재는 다음 고을, 또 그 다음 고을로 옮겨다니며 같은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원님을 찾아내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원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은자 500냥을 받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귀한 보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김득재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따리에는 은자와 금부치가 가득했고 옷도 최고급 비단으로 여러 벌 맞췄습니다. 이제는 정말 왕족처럼 보일 정도였죠. 김득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에게 약속한 대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고향에서 편히 살면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법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김득재는 생각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양까지 가볼까? 한양에 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결국 김득재는 한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양은 조선의 수도답게 사람도 많고 번화했습니다. 커다란 기와집들이 즐비하고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죠. 김득재는 한양에서 가장 큰 객주의 방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돈이 넉넉했으니 최고급 방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객주 주인이 김득재를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손님, 품격이 예사롭지 않으신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과인은 왕족으로 지방을 순회하다가 한양으로 돌아왔다네.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궁궐에 계신 어른들을 뵈러 가시겠네요. 김득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네. 몸이 좀 피곤하여 며칠 쉬었다가 갈 생각이라네. 그러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객주 주인이 물러가자 김득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차, 한양에서는 조심해야겠어. 진짜 왕족들이 있는 곳이니까.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김득재는 한양에서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득재는 한양 거리를 거닐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무리의 백성들이 관청 앞에 모여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통합니다. 저희 땅을 권세 있는 양반이 빼앗아갔습니다. 관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득재는 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꾀를 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백성들의 편에 서는 척을 해볼까? 김득재는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요? 날이 저희는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빼앗겼습니다. 김참판이라는 자가 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차지했습니다. 백성들이 하소연했습니다. 김득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이 일을 해결해 주겠소.
과인은 왕족으로 상감마마의 밀명을 받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러 다니는 중이라오. 정말이십니까? 오,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김득제는 그날로 김참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당당하게 대문을 두드리니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과인은 왕족 김득제라 하오. 김참판 어른을 뵙고자 하니 통보해 주시게. 하인이 놀라며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김참판이 직접 나왔습니다. 김참판은 50줄의 비대한 체격의 사내였는데 얼굴에는 교활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왕족 어르신께서 웬일로 소인의 집을 찾으셨습니까? 들으니 그대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다던데 사실인가? 김득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참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땅입니다. 정당한 절차라고 백성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데 그건 백성들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소인은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참판이 빳빳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득제는 속으로 이자는 좀 만만치 않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원님들처럼 쉽게 겁을 먹지 않았으니까요. 김득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네. 과인은 상감마마의 밀명을 받고 이런 일들을 조사하고 있으니 말일세. 밀명이라고요? 김참판의 얼굴에 잠깐 동요가 일었습니다. 그렇네. 만약 그대가 정말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귀양을 갈 것이네. 김득제가 위협하자 김참판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침착해지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왕족이 맞으신지 어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김득제가 당황했습니다. 왕족이시라면 궁궐의 사람들을 아실 것이고 증표도 있으실 테니까요. 김참판이 의심 가득한 눈으로 김득제를 쳐다봤습니다. 김득제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허허, 그대가 감히 과인을 의심하는가? 과인에게는 족보가 있고 왕실의 옥새가 찍힌 문서도 있네. 김득제가 보따리에서 족보를 꺼내 보였습니다. 김참판은 족보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김득제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김참판은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소인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왕족이시라면 궁궐에 함께 가서 확인을 받으시지요. 김참판의 말에 김득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궁궐에 가면 모든 게 탄로날 게 뻔했으니까요. 그건. 김득제가 말을 더듬자 김참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사칭이 아니신지요? 무슨 소리를. 과인이 어찌 사칭을.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러서거라. 암행어사 출두요.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말로 암행어사 복장을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마패를 번쩍 들어보이며 위엄있게 외쳤습니다. 김득제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뿔싸, 진짜 암행어사다. 암행어사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김득제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대가 누구인가? 왕족이라고 자칭한다면서. 김득제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암행어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김참판, 그대야말로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은 죄가 있지 않은가? 예. 그게 무슨. 김참판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미 조사를 다 마쳤네. 그대는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협박하고 땅 문서를 위조했어. 당장 잡아들이겠네. 암행어사의 명령에 따라 아전들이 김참판을 붙잡았습니다.
김찬파는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득재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암행어사는 김득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왕족이라고 했다지. 그게. 사칭인 것 같지만. 그래도 백성들을 도우려 했다는 소문을 들었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겠으니 다시는 왕족을 사칭하지 말게. 암행어사가 경고하고는 김찬판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김득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기적적으로 살았어. 김득재는 그날로 한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위험한 장난을 계속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진짜 암행어사를 만난 것도 모자라 거의 잡힐 뻔했잖습니까?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 정도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김득재는 보따리를 챙겨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김득재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어쨌든 탐욕스러운 관리들을 혼내주고 백성들을 도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 그렇지? 김득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향 마을이 눈에 들어왔을 때 김득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떠날 때는 가난뱅이 선비였지만 돌아올 때는 부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왔소. 약속대로 부자가 되어 돌아왔소. 김득재는 아내에게 보따리를 보여줬습니다. 은자와 금부치가 가득한 보따리를 보고 아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허허, 긴 이야기지만 과인이 왕족 행세를 하며 돈을 벌었다오. 김득재는 자신이 했던 일들을 아내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놀라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도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여보, 위험한 일을 하셨네요. 그래도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안 할 거요. 이 돈으로 우리 편히 살면 되지 않겠소? 김득재는 그날부터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좋은 땅을 사서 기와집을 크게 지었죠. 또 논밭도 여러 마지기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득재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김선비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분명 뭔가 비결이 있을 거야. 하지만 김득재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친척이 유산을 남겨줬다고만 둘러댔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김득재는 넓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하인들을 부리며 양반다운 생활을 했죠. 하지만 김득재는 가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암행어사에게 잡혀가는 꿈, 왕족들이 나타나서 사칭죄를 묻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꿈일 뿐이요. 김득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관아의 아전이 찾아왔습니다. 김득재 선비 계십니까? 예, 제가 김득재입니다만. 군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당장 관아로 오시지요. 아전의 말에 김득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뿔싸, 드디어 들통났나? 김득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관아로 갔습니다. 군수가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김득재, 그대가 몇 달 전에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왕족 행세를 했다는 게 사실인가? 군수가 엄하게 물었습니다. 김득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왕족을 사칭한 것은 큰 죄네.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김득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낯선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군수나리 잠깐만요. 누구시오? 저는 충청도 박군수입니다. 이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박군수였습니다. 김득재가 처음 왕족 행세를 시작했을 때 만났던 그 원님이었죠. 김득재는 더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박군수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왕족을 사칭하기는 했지만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탐관 오리들을 혼내주고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군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박군수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이 사람이 다녀간 고을마다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벌을 받고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왕족 사칭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주고 싶습니다. 박 군수가 김득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득재, 그대가 벌어들인 돈을 모두 백성들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한다면 내가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용서를 구하겠네. 정말입니까? 김득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네. 그 돈으로 이 고을에 서당을 짓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네. 그리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도와야 해. 김득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모은 돈을 모두 내놓는다는 게 아까웠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재는 약속대로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마을에 서당을 지었습니다. 넓고 훌륭한 서당이었죠.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모아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묘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이건 이라는 글자란다. 어질인이지. 사람은 어질어야 한다는 뜻이야. 김득재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얻은 부는 잠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또한 김득재는 흉년이 들 때마다 자신의 곡식을 풀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김득재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만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비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글을 배우게 됐어요. 작년 흉년 때 김선비님이 쌀을 나눠주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칭찬의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김득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득재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서당에서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득재는 어느 날 서당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왕족을 사칭하며 돌아다니던 때 그리고 지금의 평화로운 나날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 김득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차를 가져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뭘 그리 생각하세요? 옛날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소. 내가 정말 어리석었지. 거짓말로 부자가 되려고 했으니. 하지만 결국 그 일이 여보를 변화시켰잖아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내의 말에 김득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은 셈이지. 벼슬은 못했지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돕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일이야. 그때 서당에서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득재는 70살이 되던 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문병을 했고 제자들도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쾌차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득재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스승은 만족하다. 부디 정직하게 살고 백성들을 위하는 관리가 되어라. 예, 선생님. 며칠 후 김득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애도했고 먼 곳에서도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김득재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으나 진심으로 끝낸 이 백성을 사랑한 스승 김득재 선생 여기 잠들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결국 참된 삶을 살게 된 한 선비의 이야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것. 김득재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난한 선비 김득재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말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로 왕족을 사칭하여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재산을 모두 백성들을 위해 쓰며 참된 선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을 돕고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김득재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백성을 도우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를 갖는 것이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조선시대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